정미용 칼럼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이 중앙미디어의 전 회장 홍석현 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홍석현의 야망과 노림수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그리고 JTBC 회장직을 사임했죠. 이걸 놓고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대권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는데요. 과연 홍 회장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보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작고하신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께서 실질적으로 설립했던 언론사입니다. 이거를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이건희 회장의 부인, 그러니까 이병철 그 회장의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홍라희 여사고, 홍라희 씨는 바로 홍석현 회장의 누나가 됩니다. 이병철 그 회장은 이 홍라희, 홍석현의 부친인 홍진기 씨, 사돈이죠. 이 홍진기 씨를 대단히 신뢰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이 홍진기 선생에게 중앙일보를 설립한 후에 맡긴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사실 태생적으로는 재벌 언론이죠. 그리고 홍석현 회장은 그러니까 족벌 언론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이 언론사를 경영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물론 이제 전제는 공정한 보도, 정확한 진실 보도를 하는 걸 전제로 하겠지만 어찌됐든 국가와 또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언론사를 운영한다면 재벌이 운영하는 언론사도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앙일보와 JTBC 이 언론사가 공정 보도를 그러면 하느냐, 사실 보도를 하느냐 이거는 좀 의문이죠. 정말 글쎄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세월호 사건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바로 그 다이빙벨 보도 이것도 뭐 해보니까 완전히 아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 보도를 한 겁니다. 그거부터 비롯해서 최근에 그 태블릿 PC 조작까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조작은 분명하지만 붙이자면 조작 의혹까지 해서 이 그동안 손석희의 뉴스룸에서 터져 나왔던 거짓과 왜곡 보도는 정말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언론사 중에서 거짓 보도다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았던 언론사가 바로 이 JTBC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중앙일보나 JTBC가 얼마나 왜곡 보도를 했느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홍석현 전 회장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 사실 삼성도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중앙일보는 삼성과 무관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홍씨 일가의 언론 기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홍석현 씨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1999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석현 씨가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 중앙일보의 논조가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최근까지도 조중동이 보수 우파 언론인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느냐, JTBC가 왜 이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논조가 애매해진 것은 홍석현 회장이 취임한 1999년도 이후,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확실하게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원래 중앙일보가 반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매체였는데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좀 따져보자면 과거에 홍석현 회장이 감옥에 갔던 일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요. 또 홍 회장이 원래 야망이 생기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이 홍석현 회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좌경화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종북 세력의 그 말하자면 유명 인사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길남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노길남보다 더 유명하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이런 종북이나 이 좌파 인사들 그리고 또 이 종북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극도의 친북 종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정기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수 종북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이 정기열이라는 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거물급 종북 인사입니다. 거의 뭐 저는 간첩 수준이라고 할 정도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고 조금 됐지만 이제 북한 식당 유경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자 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납치한 것이다 라면서 민변이 신변 보호를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그러자 재미동포 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그 13명 그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받아왔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이 정기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정기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198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종북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기열은 1980년에 감리교 신학대를 졸업을 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템플 대학교에서 무슨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통일운동을 한다면서 수십 차례 평양을 들락거렸고 1989년에는 평양에서 임수경과 함께 국제평화대행진을 주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뭐 그 전민특위라는 95년에는 북미주 조국통일동포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 북한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왔고 2000년도에는 주한미군 학살 만행 진상 규명을 위한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이 전민특위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친북 활동으로 해서 이 사람은 뭐 오래전부터 그 한국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금지돼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 들면서 2005년도에 마침내 이자가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에서는 성공회대 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무슨 목사냐, 이제 처음엔 또 목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없었다가 쏙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 그 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템플대학교 종교학과 철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 교수가 됐다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이제 성공회 교수가 됩니다. 이 정기열이 국내 그 좌파 성향 매체에서 이 북한 독재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그런 연재글들을 많이 게재를 했고요. 조총련 기관지가 조선신보가 있는데, 조선신보에 또 반미 그 성향의 글을 또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친북 행각을 하다가 친북 매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민족 20일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게 그 강만길 씨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도에 창간을 한 월간지인데요. 이 민족 20일이 2005년 5월 말부터 조계종의 명진승려가 발행인을 맡고 이 좌파인 강만길 씨는 고문이 됩니다. 그리고 편집 기획위원장이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었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 한홍구는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리고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성공회 교수가 편집기획위원, 또 김근식이라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방송에 나와서 사사건건 북한 쪽의 입장을 교묘하게 설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김근식 씨가 편집기획위원을 맡았는데, 정기열이 2005년도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민족 20일의 편집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정기열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기열은 2006년에는 아예 중국으로 또 건너가서 이 사회과학원 초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청와대학교의 칭화대학이죠. 이 칭화대 신문방송대학원의 교수로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자가 지금 중국에서 하는 그 일이라는 게 이를테면 천안함 폭침 사건이 한국 정부의 조작이다 이러고 주장을 하면서 2010년도 12월 달에는 중국 CCTV 뉴스에 출연해서요, 기록적인 측면으로만 따진다면은 현재 한국 국민의 78%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964년도 베트남 통킹만 사건이 미 정부에 의해서 조작된 것과 같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물론 이자는 북한 정부로부터 그간의 이 공로를 치하해서 북한에서 무슨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나 뭐 무슨 훈장을 받았다나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은, 이 홍석현 전 회장의 아들이, 이게 이제 홍정도 지금 현 회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홍정도 씨는 뭐 가짜 뉴스도 뉴스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유명해진 그런 젊은이죠. 네.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홍정도 씨로 추정되는 이 홍석현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바로 이 정기열의 집에서 묵었었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극도의 종북 인사인 정기열과 홍석현 회장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죠. 뭐 언제부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홍석현 씨는 이런 골수 좌파 종북 인사들하고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명박 서울시장이 예전 서울시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가 이명박 당시 시장에게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 국내의 극도의 이 좌파 인사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에 이명박 시장을 안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뭐 거나하게 술자석이 마련이 됐고, 종례에는 뭐 이명박 전 시장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종북 좌파 인사들과 형님아우님 하는 사이가 됐다, 이런 뭐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또 김무성 씨가 홍석현 씨를 만났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근데 또 이 김무성 씨의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처남이 최양모라는, 그러니까 뭐 최양일이라든가 뭐 그런 분인데, 이 큰 처남이 바로 이 정기열 씨를 따라다니면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증언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열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은 김무성 씨와 홍석현 씨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간첩 수준인 이 정기열이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서로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관계다,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이 미디어 재벌로서 홍석현 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현 씨의 그 성향이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홍석현 씨가 중앙미디어의 그 회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논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중앙일보가 이 이병철 전 삼성 창업주께서 만드신 건데, 그걸 이제 이 회장이 절대 신임을 받았던 홍진기 씨가 맡았었고, 결국 사위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물려받으면서 이게 마치, 그러니까 홍씨 가문의 몫인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언론 재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말하자면 미디어 재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은, 프랑스의 미디어 재벌 5명은 세계 500대 부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물론 2017년도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프랑스의 뭐 세류주 다소라든지 베르나르 아르노라든지 또는 뱅상 볼로레, 장클로드, 또 말랭 비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론 재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프랑스 대선에 깊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정치계에서는 숨은 황제라고 할 수 있다는 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또 훨씬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바로 호주에, 여러분도 뭐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죠. 이 루퍼트 머독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미디어 재벌인데,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뉴스 코퍼레이션의 회장이죠. 그래서 미디어 제국의 황제 그러면 다 머독을 얘기합니다. 이 머독은 미국, 영국, 뭐 호주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그만큼 이 주요 3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배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머독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뒤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머독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해서 2004년도 선거에서 승리한 게 바로 호주의 존 하워드 전 총리죠. 이 사람은 아주 내놓고 공공연하게 누가 봐도 머독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른바 그게 이제 언론 집중화 이 금지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한 군데 집중이 되는 독점화되는 것을 막는 법이 있었는데 이걸 완화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기도 한 거고, 이거는 그 당시에 호주의 이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했던 머독을 뭐 내놓고 도와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독은 미국, 영국 등의 언론사나 출판사, 영화사 닥치는 대로 인수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20세기 폭스 영화사도 지금은 이제 미디어 그룹, 머독의 미디어 그룹 소속으로 되어 있죠. 이런 거대 미디어 그룹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 뭐 문화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치계에 지금 엄청난 배후의 그 큰손입니다. 말하자면 그 3번씩이나 이태리에서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최고의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또 그 이탈리아의 민영 텔레비전 방송국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언론 재벌입니다. 방송 언론을 장악해서 정치계에서 나라까지 정말 먹은 사람,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전 수상인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의 최고 갑부였던 캐리 패커라는 사람도 있죠. 또 이 사람도 언론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도 방송국하고 언론사를 여러 개 가지고 이 호주의 뭐 문화계는 물론 정치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파워라든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좌우나 뭐 이 정책이나 성향의 그 차이점을 무시하고 닥치는 대로 손을 잡고 도와주었는데, 2005년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캐리 패커는 그야말로 호주에서는 황제 같은 이 권력을 누린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라는 게 국민들, 이 사회 전체적인 여론 형성이나 이런 것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은 이런 미디어로 재벌이 될 만큼 돈을 번 이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치계에 영향을 미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근데 이런 이 족벌적인 언론을 견제하는 다른 언론도 분명히 건재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서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만큼은 이제 견제가 되는 거죠. 막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그 무조건 언론이 숨쉬기도 어려웠던 시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 안보나 어떤 특정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것 말고는 사실 언론에 대한 무슨 특별한 뭐 탄압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태인 나라에서 안보에 관한 것만큼은 뭐 무한한 방종을 허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관련돼서 언론을 좀 짓누른 것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니 북한이 수시로 도발을 하고 영부인이 이 공식 석상에서 암살까지 당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무한대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안보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언론의
그 보도가 다 허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언론을 견제하는 세력이 정치 권력이었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었던 것인데, 흔히들 우리가 이 신문을 말할 때 무관의 제왕이다 이렇게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갖는 것 말고도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 때의 아주 유명한 갑부가 김지태 씨라고 있습니다. 이 김지태 씨가 해방 후에 그 언론을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언론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또 뭐 이병철 전 회장이 동양통신을 만들고 중앙일보를 만들고 한 것들, 그리고 장기영 씨가 한국일보를 또 창간하고 한 거, 이런 거는 결국은 이 파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그 시도였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뭐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이런 그 언론들은 그렇게 정권과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때로는 비판을 하지만 잘한 것에서는 박수도 쳐주면서 서로 이 설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언론은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이 그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너무 방종이 돼버린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에 수시로 늘 개입을 하고 여론 조작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어떤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언론인이다라든지 또는 회사의 논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 또는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써대는 겁니다. 조선일보 이 송희영 주필이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일종의 부패한 권력이 되어 있는 거, 그게 오늘날 언론의 실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앙일보 JTBC 홍석현 회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중앙일보의 그 전 회장 홍석현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주미 대사를 지냅니다. 증언에 의하면은 이미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그 서울시장에게 이런 좌파 인사들을 소개를 했다 이런데, 이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이 홍석현 회장이 그 반대한민국 세력들, 친북 세력들과 유대 관계가 깊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왜 그러면 이명박 그 전 시장에게 이런 사람들을 소개했을까? 그건 또 우리가 당시 이명박 시장이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미리 좀 다리를 놓아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후에 난민전 사건에, 이 난민전 사건은 우리 검찰 기록에 의하면은 정말 최초의 중무장한 그런 반란 기도 간첩 사건과 같은 거죠. 근데 이런 난민전 사건의 주범이었던 이재호 씨, 현재 그 푸른한국당의 대선 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호 그 씨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간의 이런 끈끈한 관계가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그 추측도 합니다. 이 홍석현 회장은 주미 대사를 지내면서 아마 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그 회장들의 그런 파워를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다라는 짐작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문화계를 주름잡았던 갑부 캐리 패커,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를 3번이나 지낸 언론 재벌 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또 세계 정치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 이런 사람들을 홍석현 회장도 뭐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 이들을 보면서 과연 홍석현 회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씨는 사돈인 그 이병철 회장의 그늘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조용히 보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홍석현 회장도 자형인 이건희 그 회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뭐 손아래 처남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데 사실 이 비슷한 또래의 그 젊은 남자라면은 좀 경쟁심을 가질 만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석현 회장도 아마 자기에게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좀 굴종을 해야 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세계, 어떤 승리를 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추정도 저는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김대중 정권 당시인 이 99년도에 구속된 적이 있었죠. 편의점으로 유명한 이 보광그룹 관련 탈세 혐의였었는데요. 당시에 세무당국하고 검찰은 이 홍석현의 비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이게 당연히 정권이 언론 길들이기다, 이런 식으로 그 홍석현 회장을 비호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이 사건은 정권의 뭐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지원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나요? 아무튼 이 박지원 씨의 그 행패가 있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 행패라는 게 뭐냐면은 99년 봄에 이 박지원 씨가 중앙일보사에 늦은 시각에 찾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신문의 논지에 대해서 강력 항의하면서 컵을 집어 던지고 깰 정도로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뭐 이날 그 박지원 씨의 행동은 한 말까지 고스란히 녹음이 돼 가지고 나중에 국회에서 이게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박지원 씨가 홍석현 씨를 찾아가서 그 행패를 부린 다음에 3개월 뒤에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은 구속이 됐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가 나와서 이제 나올 때까지는 구속이 돼서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특별 사면이 또 됩니다. 2000년 8.15 때 사면을 받았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몇 달 만에 사면을 시킨 건데요. 이런 초고속 사면이 결국 뭐 병주고 약준, 그야말로 언론 길들이기의 반증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홍석현 씨가 구속됐을 때는 햇볕 정책이 한창 펼쳐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홍석현 사장이 특별 사면을 받던 그 무렵에 그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통신사 사장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인솔을 했는데요. 이때 그 방북한 사람의 수가 56명이라고 합니다. 2000년도 8월 달에 북한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북한이 이끄는 대로 아마 여기저기를 답사하고 뭐 이제 했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조선일보사 그리고 동아일보사는 이 보수적인 그 언론으로서의
그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언론사는 이 방북단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석현 씨의 그 중앙일보는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홍석현 그 회장 대신에 이 금창태라는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북한에 방문을 했죠. 그 당시에 중앙일보가 김정일과 우리 방북 대표단 간의 그 만남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미화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여튼 그 사면된 이후에 이제 홍석현 사장이 경영에 복귀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그 단순히 정권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석현 회장이 향후 자기의 그 어떤 이념적인 방향과 또 가치를 분명히 결정한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2002년도 그 첫날 중앙일보의 그 기사를 보면은 업그레이드 코리아, 품격 높은 한국을 만듭시다 라는 그 제목이 톱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 예산 1%를 대북 지원에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2001년도에 그 국가 예산이 그 112조였거든요. 그렇다면은 매년 1조 원 이상을 북한 지원에 쓰자고 공론화를 지금 중앙일보가 하고 나선 거죠. 이때 좌파 매체들이 아주 보수 신문들 중에서 중앙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홍석현 씨가 이 좌편향 진영의 아주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주미대사로 임명이 된 겁니다. 김대중 정권 출범 전에 이회창 씨에게 아주 그 대단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중앙일보인데 그러면 중앙일보가 어째서 그렇게 변한 것인가? 그거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홍석현 회장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원래 이렇게 이 작용화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미 그 과거부터 뭐 이 정기열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사실 한 가지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이 정기열이라는 사람이 뭐 세계 문화축전 같은 이런 그 행사를 그 친북 행사를 개최하는데 여기 또 홍석현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랬습니다. 하긴 자기 아들 미국 유학 보내면서 이런 종북 인사 집에 묵게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홍 회장이 이 정치적 권력 게임의 속성을 파악한 이후에 자신의 이 분명한 두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북한 지원과 통일 문제에 대한 자신의 어떤 역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내가 최고 권력을 차지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주미 대사 시절에 이 홍석현 씨는 UN 사무총장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의하면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이 홍석현 주미 대사를 UN 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또 상당히 애를 썼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비리 문제 뭐 이런 게 터져가지고 홍석현 회장이 꿈이 좌절이 되면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이제 어부지리로 UN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런 그 홍석현 회장의 야망이 더욱 커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측이 뭐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뭐 확신 있게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추측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앙일보는 이렇게
그 김대중 정권 이후에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논조의 변화가 꾸준히 지속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종편의 그 진출까지 이제 해서 종편을 하나 이제 해서 TV 방송까지 갖게 된 홍석현 회장이 손석희 씨를 영입을 하죠. 이 손석희 씨는 좌파 언론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때 마침 또 논문 표절 문제가 걸려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거지니까 학기 중간에 사표 한 장 던지고 그 다음 날로 그냥 그 JTBC 사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손 교수의 강의를 신청해서 듣던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학교 당국이 그야말로 어이벙벙했던 그런 것 때문에 또 큰 무리가 빚어지기도 했었죠. 뭐 손석희 씨 입장에서는 언론사 사장으로 있는 것이 교수로 있는 것보다는 논문 표절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더 쉬웠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론 대표라는 게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운 결정이었겠죠. 그러나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습니다. 이 홍 회장은 손석희 씨에게 사장직을 제의하면서 뉴스에 관한 한 전권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홍 회장은 많은 언론인들 중에서 왜 하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손석희 씨를 영입한 것일까? 이것을 두고 그 당시에도 이 홍 회장이 좌파 쪽을 아우르려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홍 회장 자신은 이 삼성가와 혈연 관계에 이 재벌이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좌파 쪽의 지지를 일정 부분 얻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홍석현 씨 마음속에 있던 그 이념이 본격적으로 실천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석현 씨는 자신이 소유한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참 씁쓸한 게요. 이 분단 국가에서 이념 문제는 뭐 지긋지긋한 이권 다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슬람교도나 기독교도들이 서로의 교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어떤 심각하고 치열한 그런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재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 언론 재벌의 대열에 올라서는 동안에 크게 드러낼 수 없었던 그 홍 회장의 이념이 이제 방송사까지 차지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뭐 자신감을 더하게 되고 이제는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이 권력에 대한 야심을 펼치기로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세계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언론 재벌들을 보면서 뭐 자기도 이탈리아 총리가 3번씩이나 총리를 했던 그 베를루스코니의 그 경우처럼 직접 권력을 잡겠다고 결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이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JTBC 회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사임을 했는데 이걸 두고 뭐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을 내놓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 완전히 근거 없는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선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하고 연대를 해서 있다가 나중에 내각제가 과연 정말 그 실현이 됐을 때 총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홍석현 씨가
대선에 나가지 않더라도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정치계에 막강한 이 뒷실력자로서 존재할 가능성은 뭐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간의 행보로 봤을 때 이 홍석현 씨는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분명히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실세의 역할을 뒤에서 하고 싶은 야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현 씨는 그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미 여러 면에서 이것은 조작이 분명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태블릿 PC 보도를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홍석현 회장에게서 바른 언론의 가치와 윤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 손석희 사장의 그 취임 이후에 벌어졌던 그 JTBC의 그 숱한 이 왜곡과 허위 보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홍석현 회장이나 또는 지금 회장을 맡은 홍정도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언론의 윤리나 이런 것을 그 말해봤자 소기의 경을 읽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으로 더 큰 권력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 그런 게 과장으로 들리지 않으니 앞으로 그가 소유한 이 언론이 또 어떤 행태를 부릴지 저는 몹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온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었는데, 탄핵 정국까지 만들면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보다 더한 걸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했으니 이제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홍석현 씨는 이 언론 재벌 베를루스코니 그 이탈리아 총리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을까요? 아니면은 또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을 위해서 좌우를 가리지 않았던 호주의 캐리 패커를 모범으로 삼을까요? 아니면 세계의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평가되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홍 회장이 뭐 누구를 모델로 삼든 간에 저는 이미 이 중앙 미디어는 언론으로서의 기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된 지금 그 세계 어떤 언론도 작금의 중앙 미디어처럼 최소한의 언론의 양심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전망을 해봅니다. 홍 회장이 그 무엇을 지향하든 간에 저는 그것이 모래 위에 성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짓과 억지 위에 쌓아 올려진 권력이야말로 화무시비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이 홍석현 씨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용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